자, 그러면 신용화 교수님의 도산 안창호 평전 3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2강에서 상해 임시정부를 성공시킴으로써 이 도산의 독립운동 경력이 커리어 하이를 찍은 거죠. 요즘 말로. 그리고 이후의 내용은 좀 이제 슬픕니다. 이 도산의 노력이 번번이 좌절되는 내리막의 과정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도산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분투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건 그의 유언인 낭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거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어떤 그런 일관된 인생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고 이 과정에서도 도산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희망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4장부터 보면 이 도산의 민주주의 사상과 독립운동 6대 방략이라는 챕터인데 일단 1920년 1월 3일 상해 거류민단 신년 모임에서 연설을 해요. 도산은 또 연설이 유명하잖아요. 이 연설이 일종의 신년 경축사를 얘기한 건데 이게 이 독립신문에 이제 문서로 실립니다. 그래서 이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연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에는 황제가 없게 됐냐? 우리가 뭐 나를 뺏겼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지. 과거에는 한 명만 황제였지만 지금 2천만 국민이 모두가 다 황제가 된 거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민주권 사상을 이 경축사를 통해 밝히고 있고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에서 일하는 모두는 다 노복이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요즘 말로 뭐 공무원인 거죠.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만 이 공무원은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노복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치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거랑 비슷하죠. 이재명 대통령이 공무원은 국민의 머슴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대통령은 국민의 머슴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안창호 선생이 얘기한 이 노복이라고 하는 개념과 연결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사익을 위한 노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노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해 임시정부의 어떤 정치 사상을 이렇게 표명을 한 거고 그리고 또 이해 1920년, 그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고 다음 해잖아요. 이 1920년을 독립전쟁의 해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춘원이나 주호환 선생 같은 경우에는 도선 안창호로 실력 양성론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민족 개조론자 이런 식으로 자기랑 비슷하게 유형화했는데 아니라는 거지. 이때 보면 1920년에 이미 독립전쟁을 선포했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코 이 무력 사용을 반대하는 그런 유약한 지도자가 아니었다라는 거고 이것만 봐도 이제 춘원유의 민족 개조론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죠. 또 실제로 그해 말에 1920년에 그 유명한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가 다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이 독립전쟁을 벌린다는 게 그렇게 허황된 생각도 아니었던 거죠. 이제 그럴 만한 실력이 갖춰지고 있는 중이었던 거죠. 그래서 군사, 외교, 교육, 사법, 재정 이제 이런 분야에 대해서 다 이렇게 6대 방략이라고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임시정부를 어떻게 꾸려나갈지에 대한 비전을 다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재정 파트에서 중요한 건 국민 개납주의.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국민 개세주의라는 표현을 쓰는데 국민 누구나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육혈표로 이제 독립헌금 걷는다고 이렇게 권총 들이대면서 돈 내놓으라고 하고 안 내놓으면 쏴버리고 이런 건 좋은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조금씩이라도 국민들한테 그래서 연통제를 운영한 거잖아요. 국민들한테 조금씩이라도 세금을 걷는 방식으로 나라를 운영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국민 개업주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 헌법에 노동의 의무와 권리자 의무가 들어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독립운동가들도 누구든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국민 개업. 누구나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독립운동 한다고 해서 맨날 파티나 다니려 그러고 무슨 외교 행사 나가가지고 뭐 이승만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안창호는 스스로 노동하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였다는 거잖아요. 스스로 모범도 보이고. 그래서 이제 국민 개업. 누구나 다 일을 하고 그 일을 함으로써 생긴 소득의 일부를 국민 개납, 세금으로 납부해서 그걸로 독립운동 자금을 만들자. 뭐 이런 사상을 펼쳤다는 거고. 그리고 또 통일과 대동단결을 중시했다는 거죠. 이미 이때 독립운동 내에서는 심각한 분열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기호파와 서구파 이 갈등은 정말 이거는 장난이었어. 그 이후에 벌어질 갈등에 비하면 기호파나 서구파는 둘 다 미국의 어떤 미국식 민주주의를 모델로 해가지고 어떤 기독교를 바탕으로 하고 미국식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입장에서 다만 서울 중심이냐 평양 중심이냐 요 차이만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 이후부터 벌어지는 갈등은 이런 그런 그 유치한 갈등이 아니야. 이거는 세계사적인 갈등이에요. 사회주의로 갈 것이냐 자본주의로 갈 것이냐. 음, 결국 이제 미국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소련의 등을 업을 것이냐. 이건 완전히 세계사적인 이념 갈등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하나로 통합해내기가 너무나 어려운 갈등이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여기 사회주의냐 민족주의라고 하느냐고는 큰 이념 갈등에다가 소련과 미국이라고 하는 두 강대국의 어떤 세력 다툼까지 배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이렇게 하나로 보기가 어려웠고, 심지어 사회주의 내부에서는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라고 하는, 제가 또 지난번 다른 데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이렇게 그 봉합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갈등이 막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어떤 낭만적인 애국심, 그리고 어떤 개인의 어떤 리더십, 이런 것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고질적인 갈등이 독립운동계 내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사는 어느 때보다 통일과 대동단결을 강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흥사단, 미국에서 만들었던 그 흥사단에 원동위원부를 설치해서, 원동이니까 이제 그 중국 쪽을 말하는 거겠죠. 중국과 아시아 지역에 흥사단 아시아위원회를 만든 거지. 그래서 이제 도산한 임시정부에서 노동국 총판이었기 때문에 이승만이 취임하고 나서는 이게 아무래도 국무총리 대리일 때보다는 역할이 확 제한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일을 해나갈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일종의 사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흥사단, 흥사단을 이용해가지고 청년들과 이렇게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다만 이제 대통령과 총리가 이른바 이제 대통령 이승만의 외교론, 그리고 이동희 총리의 전쟁, 무력 전쟁론, 이게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뭔가 일이 되게 하려면 도산이 조정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상해에서 만들어진 그 신한청년단, 여운형, 뭐 김규식 이런 신한청년단의 젊은 차장들, 이게 차관인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실무자였던 거죠. 차관이면서 임시의정원 의원들이었던 거예요. 이 양반들과 소통을 하면서 거의 도산이 실무적인 일을 처리해 나가고 대통령하고 총리는 막 싸우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때 하나의 돌발적인 사건으로 이광수가 서울에서 온 애인이자 사실상 밀정이었죠. 일제의 어떤 그 받고 온 허영숙이라는 애인의 설득에 넘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왜냐면 정치파, 이렇게 임시정부에서 계속 이렇게 이동희하고 이승만 계열이 막 싸우니까, 아, 짜증난다 이러면서 허영숙이 설득하니까, 홀딱 넘어가가지고 국내를 그냥 귀환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배신이거든요. 독립운동을 하다가 중간에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혼자 야반도주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선에 돌아가가지고 그 동아일보에 취업해가지고 민족 개조론, 뭐 자치론 이런 얘기하면서 사실상 친일파로 변절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독립운동 내에서는 이광수 암살에도 모자랄 사건이에요. 이거 밀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렇게 암살자를 보내갖고 암살해서 죽여도 모자랄 그런 배신 행위인데 도사는 또 이광수를 너무 아낀 거야. 그 재주를 너무 아낀 거지. 이광수가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고 하니까. 그래서 인간적으로 그 이광수를 너무 아껴갖고 사실은 이거 죽여도 모자랄 사건인데 이거를 무기 정권, 그러니까 이제 권리를 정지시킨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당원권 정지 같은 거죠. 그걸 무기 정권이라고 하는 약간 이제 온정적인 그런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또 도산의 사후에 춘원이 거 봐라, 도산은 나를 용서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도산의 공식 후계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자기가 도산 안청호 전기도 쓰고 도산의 사상을 마치 자기와 비슷한 실력 양성론인 것처럼 그렇게 왜곡시킬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기도 했다라고 신용화 교수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때쯤에 1922년쯤 되면 춘원이 나중에 또 잠깐 찾아와요. 그리고 북경으로 찾아와서 도산한테 막 용서를 빌어요. 아유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니까 이 도산은 또 사람이 좋잖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또 용서를 해줘요. 그래 알았어 하고 용서는 해주지만 이거는 인간적으로 용서해 준 것일 뿐이고 이후에는 이 독립운동과 관련해서는 춘원하고 전혀 상의를 하지 않았다는 거야. 왜냐면 춘원은 사실상 이 밀정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춘원한테 얘기하면 그게 이제 통독부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거지. 하지만 그랬음에도 춘원은 자신이 만든 수양동호회라고 하는 조직이 일종의 마치 흥사단의 국내 지부인 것처럼 그렇게 막 설명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도산을 이은 후계자라는 식으로 국내에서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춘원이 만든 수양동호회가 나중에 조직 사건으로 일제에 의해서 검거가 되면서 이것 때문에 도산이 나중에 2차 검거를 당하게 되고 고문당하고 순국하는 걸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춘하는 도산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됐어요. 그리고 15장으로 넘어가면 도산의 임시정부 개조 활동과 국민대표 회의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임정이 위기를 이승만이 오고 나서부터 임정이 본격적인 위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승만이 이 당시만 해도 여전히 상해에 오지 않고 미국에서 일처리를 하는 거예요. 접초장에 대통령으로 임명하겠다고 해서 수락파 해놓고 몇 달을 거의 1년 가까이를 상해에 오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말한 임정 차장들, 그 신한청년단 출신의 차장들이 뭐 불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지. 이승만 이 사람 뭐냐? 안 그래도 위임 통치란 얘기해가지고 자존심 상했는데 대통령 수락한다고 해놓고 오지도 않고 미국에 있으면서 그냥 대통령 직함만 활용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불만이 부글부글 하니까 막 이승만에 대해서 막 불신임안을 제출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의회에서 부결되지만 국무회의에서 뭐 이렇게 막 불만이 끓어오릅니다.
거기다가 이제 북경으로 갔던 급진파, 아까 신채호 같은 사람은 이승만은 이완용보다 더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위임 통치론 얘기한 것 때문에 이완용은 그래도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이승만은 나라도 없는데 없는 나라를 팔아먹은 놈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신채호는 그러니까 이승만이 대통령이면 나는 절대 임시정부 갖지 못한다 하고 그냥 박차고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채호나 러시아에서 대한 그 의회 정부 만들었던 문창범 이런 사람들이 북경으로 가가지고 이제 급진파 이 애들이 이제 이승만 노선을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이승만이 미국에서 오는 후원금을 지가 다 먹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안창호가 올 때는 안창호가 미국에서 모은 후원금을 다 모아와가지고 그 돈으로 그 임정 청사도 계약하고 이제 초기에 그 임금도 주고 이게 세팅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창호가 상해로 와버리니까 그 미국의 독립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미국 교민들의 후원금을 다 이승만이 독식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구미위원부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대통령 행세를 하면서 사실은 미국 교포들이 제일 왜냐면 인플레도 있고 거기 물가가 비싸니까 거기서 거치는 돈이 제일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을 이승만이 다 독식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상해 임시정부는 점점 돈이 쪼들려갖고 정부 운영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승만은 오지를 않고. 그러니까 이제 워낙 답답해 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승만이 결국 1920년 12월 거의 1년 다 돼서야 오긴 옵니다. 오긴 오는데 이승만이 이때 온 그 첫 국무회의에서 저 환영식에서 축사를 하면서 이 비폭력 외교 노선, 그러니까 자기의 외교 노선을 이게 공식적인 임시정부의 노선이다라고 딱 설명을 하면서 이 무장투쟁론, 이게 미개한 무장투쟁 주장하는 사람 정신 차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사실 상해 임시정부는 무장투쟁론이 대세인데 그 이동희도 그렇고 신채호도 그렇고 이 안창호도 무장투쟁에 해라고 1920년 초에 밝혔잖아요. 근데 이 무장투쟁론 이런 거 쓸데없는 짓이라고 대놓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한 거예요. 그 임시정부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불에 기름을 부은 거죠. 이러니까 근데 이승만은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대통령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막 자기 노선을 고집하면서 반대파들한테 불을 지르는 그런 일 잘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이동희 총리가 이승만에 대해서 이건 이 사람 독재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임시정부의 대통령제를 이 국무위원 체제로 그러니까 일종의 집단질 체제로 바꿔야 된다라고 이거 체제를 바꾸기 위한 어떤 일종의 개헌안을 제출을 합니다. 일종의 이제 집단질 체제로 정부 체제를 바꾸려고 한 거죠. 그게 당연히 이승만이 오자마자 그런 걸 하니까 이승만이 당연히 반대하니까 결국 부결되죠. 부결되니까 그럼 나는 내 의견이 부결됐으니까 나는 임시정부 총리도 안 하겠다. 그리고 총리 사퇴해버리고 임정에도 탈퇴해버려요. 그러면서 이 이동이 그 삼거두 체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동이, 이승만, 안창호 삼거두 체제 중에 합축이 그냥 바로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임시정부 안에서의 노선상의 갈등, 그리고 이승만이 올 때, 그 안창호가 올 때처럼 당연히 돈을 많이 갖고 올 줄 알았던 거예요. 임시정부에 활동하는 사람들은. 안창호가 그랬으니까. 이승만도 당연히 구민위원회에서 모아온 돈을 가져와서 그걸로 임시정부의 재정 문제를 해결해 주겠거니 생각했는데, 이승만은 그 돈을 그냥 미국에 두고 자기는 땡깡 한 푼 없이 그냥 온 거야. 몸만 온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 뭐냐? 도대체 이 사람이 와가지고 임시정부의 재정 문제 하나도 기여를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더 불만이 폭발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이동희가 사퇴하는 걸 계기로 해서 박은식이나 원세훈, 김창숙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임시정부를 끌고 갈 수 없다라고 해서 국민대표회의라고 하는 걸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여기서 임시정부를 어떻게 할지, 독립운동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지를 우리가 한번 대대적인 회의를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도산이, 이거 좋은 의견이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응하면서 임시정부 개조론을 들고 나옵니다. 도산은. 그래서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승만은, 이거 보아하니 나를 탈핵하겠는데? 이런 분이, 그러니까, 그럼 나는 외교상의 긴급한 문제가 있고, 대재정상의 어떤 절박한 문제가 있으니까 어쩌고 하면서 상해를 떠나버립니다. 이게 1921년 5월 29일이에요. 그러니까 1920년 12월에 왔잖아요. 그리고 21년 5월 29일에 떠났으니까 사실상 반년도 안 있었던 거예요, 상해에는. 그 이승만은 한 반년 정도 있다가 분위기 보고 자기한테 막 이렇게 비판적인 분위기가 대세니까 하고 몰래 그냥 야반도주해서 돌아가 버린 거야. 사실상 이때는 이거 청년 세력에서 이거 이승만 이거 제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암사설까지도 이제 뭐 이때 의열단도 있고 막 이러던 시대니까 이승만 이거 사실상 밀정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죽여야 된다는 얘기까지도 막 나오고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승만은 난 소중한데 미국에서 내가 박사학위까지 했는데 내가 여기서 이런 미개한 놈들한테 죽을 순 없지.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몰래 도망가 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 이승만이 못 쓰겠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대표대회를 통해서 임시정부를 개조해야 된다는 의견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선은 이 기회를 활용해서 임시정부를 확대 개편해서 더 많은 독립운동 세력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대대적인 개편을 하려고 했고. 그런데 요렇게 이 대회가 열리니까 여기에 치고 들어와가지고 안창호처럼 임시정부를 개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임시정부를 창조해야 된다고 하는 더 급진파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른바 임시정부 창조파인데 이게 독립운동계 내의 급진파예요. 그 아까 말한 이르크추크파 공산당. 그 얘들은 제가 다른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독립운동계 내부의 앙팡 테리블이에요. 그야말로 그 무서운 아이들. 그 젊고 이렇게 그 또라이들이 같이 음. 거기다가 그 하와이에서 이승만이랑 원수가 된 박용만 그다음에 원래부터 이승만 치려했던 신채호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반 이승만파가 규합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무장 투쟁론자 거기다가 김규식 같은 사람, 그 신한청년단에서 빠져나온 김규식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갖고 이른바 임정창조파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임시정부 이거 끝좀 났다 이거 보니까 그냥 다 없애버리고 국호도 새로 만들고 연호도 새로 만들고 헌법도 새로 만들어서 완전히 임시정부를 새로 만들자라는 새로운 정부를 만들자라고 하는 이런 창조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건 안창호의 업적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이건 애써 3.1운동과 한성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가져와가지고 상해 임시정부와 연결시켰던 이 도산의 노력을 다 부정하는 그런 제로부터 새로 만들자는 건데 이건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다 동의한다면 모를까? 사실은 임시정부를 고수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이승만 같은 사람도 있는 상황에서는 이건 그냥 또 하나의 분열적인 임시정부를 만들자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들은 1923년 6월이 되면 아예 별도 정부를 만들어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국호를 조선공화국이라고 하고 별도의 정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소련 영토로 들어가 버립니다. 러시아 영토로. 이게 이제 박은식, 신채호, 이동희 이런 사람들을 막 고문으로 막 용립을 하는데 그리고 김규식을 젊은 이제 김규식이 국무위원장 시키지 않다고 하니까 빠져나. 이 젊은 김규식을 국무위원장 사실상 집행부 그 대통령이죠. 그 정부 대표로 내세워서 1923년 8월 30일에 러시아령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죠. 여기에 도착해서 여기서 정부를 세워버립니다. 하지만 이때쯤 되면 이미 러시아는 일제와 타협을 해가지고 소련 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추방해버려요. 그래서 결국 소련만 믿던 그 이르크추크파 공산당은 진짜 소련만 믿고 이렇게 움직인 거잖아요. 근데 결국 소련의 뒤통수를 맞으면서 이 강경파들이 소련의 배신으로 결국 이제 흐지부지다. 이 정부 자체가 흐지부지 되면서 소멸하는 길을 겪게 됩니다. 이건 이르크추크파 공산당 자체가 그래요. 자유시청변 때도 그랬고 항상 소련을 등에 업고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소련이 배신하니까 결국 이제 무의미한 존재로 이렇게 소멸되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좌익 소화병이라는 거죠. 좌파 내부에서 뭔가 급진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젊은이들, 겁없이 해보려고 그 자기보다 윗세대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젊은이들이 결국 이렇게 급진적인 노선을 가다가 결국 이제 그 소련의 배신으로 몰락하는 그런 결과를 겪게 된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 이승만이 뒤에서 조종하는 임시정부 고수파. 이 임시정부 고수파가 전형적인 게 김구예요. 우리는 김구 선생이 마지막에 이승만과 대립했기 때문에 김구와 이승만은 뭔가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김구가 이승만에 맞섰던 건 인생의 거의 마지막 순간의 잠깐이었던 거고, 음. 대부분의 인생 대대로 김구는 이승만계였어요. 이승만을 철저하게 어떤 밀어주는 그 입장이었어요. 임시정부 안에서. 그래서 임시정부 고수파가 이승만과 김구였고, 임시정부 개조파가 안창호 여운형이었고, 아까 말한 임시정부 창조파가 이르크추파 공산당하고, 그다음에 신채호, 이동희, 뭐 이렇게 뭐 김규식 이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3파전으로 국민대표회의가 이어지면서 결국 이 국민대표회의는 이게 결론이 안 난 상태로 지들끼리 막 토론만 하다가 이제 흐지부지 되면서 실패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제 도사는 이거 안 되겠다. 그 굉장히 큰 충격도 받고 해서 일단 미국으로 돌아가자. 미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자. 이렇게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초기 임시정부의 실패는 이게 자꾸 개편을 해가지고 뭐 집단 조치로 바꾸려고 그러고 뭐 내각제로 바꾸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엔 이건 제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 사람의 문제. 이승만이라는 개인이 문제였던 거예요. 이승만 자체가 너무 독선적이고 너무 이화독전이고 자기만 잘났고 남들을 무시하는 성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승만 개인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게 사람을 바꿔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사람을 바꾸는 걸 못하니까 결국에 자꾸 제도를 바꾸려고 하니까 이제 결국 방향을 잘못 잡은 거죠. 그런데 이 국민대표대회에서 이를 제도의 문제로 보고 임시정부를 집단 지도 체제로 개편하려는 이런 시도를 했기 때문에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창조파의 새 정부가 집단 지도 체제를 만들었지만 결국 소련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실패했잖아요. 그 결국 당시로서는 프랑스 헌법의 보호를 받는 이 상해 조계에서 임시정부를 만드는 게 그 초기 결정이 옳았던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그것도 아니게 되지만 어쨌든 그래서 차라리 빨리 리더를 바꾸는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초기 임정헌법에는 대통령의 임기의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초대 대통령을 몇 년 지나가면 물론 이게 규정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해법에 그 구멍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승만이 5년이나 대통령을 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만든 헌법을 고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처럼 고치기가 어려우니까, 덕분에 이승만은 탄핵 때는 1925년까지도 미국에 가가지고 5년이나 임정 대통령 명함을 아주 잘 활용합니다, 로비스트로서. 어쨌든 16장으로 넘어가면 이 임시정부 국무령 사임과 혁명당이 만드는 운동인데 어쨌든 국민대표대회가 실망하면서 도산도 크게 당황을 하게 되죠. 지금까지는 잘 해왔는데 커리어가 쭉 이렇게 순조롭게 오다가 여기서 한번 딱 꺾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미주의 기반인 대한인 국민회와 흥사단까지도 흔들린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일단 내가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 기반부터 먼저 다시 다져야 되겠다. 안정화시켜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도산이 미국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때 도산이 이 사람 얘 볼셰비키다. 공산당이다라고 하는 투서가 샌프란시스코 이민국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투서의 작성자가 누군지는 사실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문장과 문법이 난삽한 걸로 봤을 때 아마 도선의 반대편 세력에서 도산을 음해하기 위해서 한 걸로 보이고 그럼 누구겠어? 이승만이죠. 미국 안에서 독립운동의 주도권을 쥐고 다투는 게 안창호 세력과 이승만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사실 안창호가 주류였고 이승만은 비주류였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안창호가 상해로 간 사이에 도사는 이승만이 미국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독립운동계를 이승만이 장악을 해버린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이 안창호가 돌아오면 또 주도권을 뺏길 것 같으니까 뭐 아예 못 들어오게 하려고 볼셰비키라고 누명을 씌우는 투서를 한 겁니다. 하여튼 이런 내용은 도산이 소련과도 일정한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볼셰비키라는 것인데 근데 이거는 사실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도산이 그 여운형은 사회당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공산당 가입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도산이 여운형과 친했기 때문에 사회당 쪽과도 교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야. 공산당마저도 독립운동에 끌어들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하지만 도사는 어디까지나 소련을 독립운동에 이용하려는 입장이었지 본인 스스로가 공산주의자였던 거 이런 건 당연히 그냥 미국에서 활동한 사람인데 무슨 공산주의자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중도파라는 건 언제든지 이렇게 극우파의 극단에 의해서 이렇게 공격을 받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여튼 이때 1년 정도 이 미국에 머물면서 이 동포 사회를 방문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가족들과도 몇 달이지만 그래도 단란한 시간을 보낸 거야. 어떻게 보면 도산의 인생에서 이때가 정말 뭔가 천국 같은 그 가족과의 어떤 행복한 시간, 자식들도 보고 와이프랑도 편하게 지내고 그래 아주 도산의 인생에서 아주 행복한 몇 달간을 이제 꿈 같은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도산의 어떤 평생에 걸친 험난한 여정에서 그래도 이런 시기가 몇 달이라도 있었다는 게 그나마 도산에게는 참 축복과도 같은 그런 시기여서 다행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때쯤 또 미국에 체류하면서 도산이 서재필 박사를 다시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재필 박사 얘기를 나누는데 나중에 도산이 죽고 나서 도산이 죽었다는 소식을 서재필 박사가 듣고 이제 도산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를 아니 도산이야말로 진정한 조선 독립운동의 영수였다라고 하면서 이건 미국의 링컨 대통령에 비길 만한 인물이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도산은 사실은 진짜 정치인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독립운동가니까. 근데 만약에 진짜 제대로 된그 번듯한 나라에서 진짜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면 진짜 링컨 못지않은 훌륭한 대통령이 됐을 텐데 너무 아쉽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사실 서재필은 이승만도 그렇고 누굴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되게 꼿꼿하고 어떤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유일하게 도산에 대해서만 이렇게 극찬에 가까운 아주 높은 자기보다 나이도 어린데 자기 제자뻘인데 그런 평가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여간 이렇게 1년 정도 미국에 머물다가 우여곡절 끝에 도산이 다시 상해로 돌아옵니다. 왜냐면 어쨌든 독립운동을 하려면 상해로 가야 되는 거죠. 상해가 독립운동의 메카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임시정부 의정원이 국회에서 1925년 3월 드디어 5년 만에 이승만에 대한 탄핵을 의결을 합니다. 그 5년간 어쨌든 이승만은 뭐 임시정부 대통령 잘 해먹었어요. 그러니까 뭐 크게 손해볼 것도 없었어. 그러니까 뭐 그래 의결하려면 해라. 이러고 탄핵당하고 쫓겨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구가 나중에 이승만을 구미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해가지고 독립운동 그 전 대통령 명함을 계속 쓸 수 있게 해주고 또 미국에서 걷는 독립운동 자금도 자기가 계속 쓰게끔 또 배려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김구가 계속 이승만을 지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김구와 이승만은 거의 독립운동 내내 유착된 관계였다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 임정고수파가 보기에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승만이 이기적인 거야. 미국에 있으면서 오지도 않고 그 전혀 도움도 안 되고 돈도 지가 독식하고 이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 불만이 이렇게 뻗칠 대로 뻗쳐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탄핵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결의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불신이 많은 부결시켰던 의정원이 결국엔 탄핵을 의결하게 되는 겁니다.
여튼 이렇게 상해 임정은 그 다음에는 원로, 굉장히 나이가 많은 원로 역사학자였던 박은식 선생을 2대 대통령에 선출하고 박은식 선생은 사실 이거 되자마자 바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되자마자 바로 개헌안을 제출해갖고 대통령을 없애는 대통령인 거지.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건 사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인데 대통령제를 내각 책임제로 바꾸는 개헌안을 제출하고 개헌을 바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본인은 바로 사퇴하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 내각제로 바뀌니까 이 국무총리를 때 국무령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초대 국무령으로 이거 무장 독립 노선을 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 무장 독립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던 그 서로군정서 북만주 서만주인가 북만주 지역에서 열심히 독립 운동하고 있던 서로군정서의 총재였던 상주 이상용 선생이라고 있어요. 그 이상용 선생이 그 손자가 얼마 전에 한국노총위원장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던 이용득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용 선생도 굉장히 부자였는데 자기 가산 다 정리해갖고 그 만주를 가서 독립운동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을 이제 임시정부 그 국무총리로 국무령으로 그 추대를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양반이 좋다고 와가지고 조각을 총리니까 조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그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는 그 군인들 위주로 그 서로 군정서의 군인들 위주로 다 조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상용 선생이 임명했던 강요들이 다들 자기 독립군 단체의 지도자들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우리 만주에서 독립군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상해로 가서 이걸 비우느냐 그러면서 다 취임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용 국무령이 되게 꼴이 우습게 된 거지. 자기가 총리가 돼가지고 임명을 했는데 아무도 취임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사임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상용은 그 조각 한 번 했다가 실패하니까 그냥 바로 사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민의 초대 총무를 했던 양기탁. 그 양기탁 선생을 또 2대 국무령으로 또 추대를 합니다. 그 양기덕 선생도 역시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새로 또 조각을 해요. 그랬더니 또 조각이 안 돼. 다들 거기 만주에 있겠다고 그러지 상해 임시정부 이제 돈도 떨어지고 완전히 쫄쫄 굶으면서 버티기 하고 있는 거 다 아는데 다 오기 싫은 거지. 그냥 차라리 독립군 운영하면서 그 일본군이하고 전투하고 이게 더 좋은 거지.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또 안기탁 선생도 아유 면목이 없다 그러고 또 사퇴. 그러니까 두 번이나 국무령을 임명을 했는데 다 안 하겠다고 나간 거야. 그때 도산이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 거야. 그러니까 임시정부 의정은 아이고 잘 됐다. 이 지금이야말로 이제 도산 선생을 우리의 지도자로 모시다라고 해가지고 3대 국무령으로 선출을 합니다. 근데 이때 도산은 상해 임시정부로 오면서 이제 더 이상 임시정부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정부를 만들었다가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을 만들어서 민족 유일당, 독립운동을 위한 그 조선 운동가들이 다 참여하는 민족 유일당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민족 유일당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돌아오고 있는데 갑자기 임시정부 국무령을 하라고 하니까 이거 내가 못한다.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이제 더 이상 정부 만드는 운동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독립운동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민족 유일당에 전념하기 위해서 임시정부 국무령을 나 못한다라고 거절을 하고 근데 이 민족 유일당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임시정부 초기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이건 여운형이 했던 얘기죠. 그러니까 정부를 만들 거냐, 당을 만들 거냐. 3.1운동 이후에 그런 논쟁이 이미 있었어요. 그때 정부를 만들자는 사람들은 좀 원로들이었고, 당을 만들자는 건 신한청년당의 여운형 같은 청년들이었는데, 왜냐면 정부를 만들면 보나마나 이 원로들이 자립싸움할 거다. 왜냐면 정부 무슨 장관 모양새 좋잖아. 그러니까 너도 나도 자립싸움하면서 싸움 나고 지들끼리 갈라지고 이럴 거야. 여운형은 그걸 미리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그냥 청년 터키당처럼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그 당을 만들어서 독립운동, 왜 당은 무한정 늘릴 수 있잖아요. 무슨 지금 민주당도 그렇지만 부위원장 이런 거 무한정 늘리잖아요. 얼마든지 자리 늘릴 수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당을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하자는 건데 정부를 만들면 장관을 막 2명씩 임명할 수 없으니까 분명히 자리 싸움 날 거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그래요. 네 말이 맞았다. 그러면서 이제 도산도 같이 여운형이랑 그 민족 유일당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오고 있는데 국무령을 하라고 하니까 못한다고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 대신 한성 임시정부 출신이었던 인권 변호사였던 홍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홍진이라는 분을 추천해서 4대 국무령으로 추천을 하고 도산이 추천하고 홍진이 받아들이니까 옳다구나 하고 임시정부 의정원이 의결을 해서 이 홍진이라는 분이 4대 국무령으로 그 국무총리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건 잘못한 거예요. 실수였어요. 차라리 이때 도산이 임시정부 국무령을 받아들였어야 돼. 그래서 임시정부를 직접 맡았어야 됐어. 그랬으면 임시정부가 훨씬 더 강화돼. 왜냐면 임시정부의 위기는 제도의 위기가 아니고 사람의 위기였거든요. 사람이 문제였기 때문에 도산같이 인품이 좋고 포용적인 사람이 리더십을 맡았으면 차라리 임시정부 내에서 물론 이제 임시정부가 굉장히 이렇게 독립운동계 그 다 아우르지 못하고 하나의 분파로 줄어들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강력한 분포로 다시 이렇게 명분과 정당성을 가지면서 하나의 굉장히 큰 세력을 형성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독립운동이라는 게 진화라고 생각해보면 명분 싸움이에요. 명분 싸움. 그런데 상해 임정만큼 그런 강력한 명분을 가진 조직이 없었어요. 이런저런 독립운동가들이 다 분열돼가지고 독립운동을 했지만 결국 이제 상해 임시정부만 그 주도권을 가지고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돌아오잖아요. 결국 홍진도 얼마 뒤에 그 도산이 만들겠다는 민족유일당 운동에 참여하겠다면서 사임하고 또 만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김구가 그 국무령 서리로 하게 되면서 결국 김구가 그다음부터 이어받아갖고 계속 이제 5대 국무령부터는 김구가 맡아서 나중에 주석제로 바꿔갖고 결국 20년 가까이 김구가 끌고 가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그 김구가 단독으로 겨우 진짜 쫄쫄 굶으면서 먹을 것도 없이 쫄쫄 굶으면서 명령만 한 20년간 유지하는 긴 여정이 이제 임시정부가 시작이 되는데 제가 보기엔 도산이 맡았으면 훨씬 더 좀 다르지 않았을까. 근데 어쨌든 도산은 국민대표대회 때 실패를 반면교사로 해서 이 좌우 합작을 위한 민족 유일당 건설을 하겠다라고 이제 나서게 되고 17장이 바로 그 대공주의와 민족 유일당 운동입니다. 이때 도산이 내세운 이념이라는 게 뭐냐면 대공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공 큰 대자에 공월 공공자. 사실 이게 보면 내용적으로 보면 뭐 이게 신영화 교수가 이것저것 써내는데 제가 보기엔 별 내용 없어요. 그냥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서양으로 치면 이게 리퍼블리칸리즘이에요. 그러니까 공화주의. 공화주의를 그냥 대공주의라고 번역을 한 거지. 이게 뭐냐면 사익을 내려놓고 공익으로 크게 포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글로 정리된 내용도 아니고 도산이 강연에서 그때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연에서 쓴 슬로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그 당시 사회주의자들이 그 젊은 독립운동가들은 거의 다 사회주의자였거든. 그리고 사회주의가 더 팬시하고 그리고 더 뭔가 최신 이론이고 소련이라는 든든한 뒷배도 있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좀 현실적인 독립운동가들은 다 사회주의로 빠지는 시절이었거든. 사실 민족주의자들은 되게 원로들이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도사는 청년의 지지를 받는 그 리더였잖아. 그러니까 이런 청년들까지 포함하려면 어쨌든 이 사회주의까지 포용할 수 있는 이론을 내세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공주의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애매모호한 이론을 내세워서 사실은 젊은 사회주의자들도 끌고 가려고, 포용해서 끌고 가려고 했던 거죠. 어쨌든 도산의 일관된 입장은 뭐냐? 이 체제 문제는 지금 정하지 말자라는 거야. 지금은 그냥 다 같이 이렇게 큰 우산 속에서 같이 독립운동하고 나중에 해방되면 해방 후에 국민한테 투표로 맡겨갖고 국민 다수가 원하는 체제를 하자. 그게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그때 가서 결정하자는 게 일관된 도산의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좌우가 함께 싸우자. 그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함께 독립운동에 매진하자는 게 민족 유일당 운동이었고 그게 대공주의였던 거지. 어쨌든 이런 노력으로 1927년에 3월에 상해에서도 한국 유일 독립당 상해 촉성회가 창립이 되고 이어서 북경에서도 이런 게 창립되고 남경에서도 이런 게 창립되고 무한에서도 코로나 터진 그 무한에서도 이런 게 생기고 이런 식으로 중국의 5대 도시에서 다 민족 유일당 촉성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독립운동의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뭔가 성공하는 듯 보입니다. 근데 이때 국내에서도 좌우파의 협동전선으로 1927년 2월에 신간회가 결성이 되죠. 그런데 사실은 이 좌우합작 운동이 가능했던 거는 소련 때문에 소련을 지배했던 레닌 때문이야. 레닌이 이때 내린 방침이 뭐냐면 이른바 통일전선 전술이라고 우리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배운 공산당의 통일전선 전술 이거였던 거예요. 이 공산주의 이론에 따르면 먼저 봉건 사회는 부르주아 혁명이 먼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롤레타리 혁명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2단계 혁명론이잖아요. 그 조선이란 아직은 봉건 사회였기 때문에 농민들이 줄인 봉건 사회였기 때문에 먼저 부르주아 혁명을 일으켜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롤레타리 혁명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먼저 부르주아 민족주의 독립혁명가들하고도 연합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일종의 통일전선 전술이고 지금 해야 될 건 그거다. 이런 식으로 코민테른이 지도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소련 코민테른의 어떤 지도를 받고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 이 민족 그 좌우합작 운동에 참여를 한 거죠. 그 도산한테도 협력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민족 유일당 운동에 참여하고 신간회에 참여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18장으로 넘어가면 상해에서 그래서 한국 독립당이라고 하는 이 한독당인 거죠. 한독당. 이 김구가 이어받아서 해방 후에 등장하니까 한독당이 이때 생깁니다. 그리고 또 도사는 개인적으로 한일 모범촌 운동을 벌리게 되죠. 그리고 한일 한중 동맹군까지 제의를 하게 됩니다. 이런 노력이 결실이 맺어서 상해에서 한국 독립당이 드디어 만들어지고 이사장은 이동영 선생을 모시고 여기에 이사에 안창호, 김구, 조소왕, 이시영 이런 뭐 기라성 같은 독립운동가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결국 이 한독당이라는 거는 이름은 해방정국에서 이게 이름이 해방정국의 김구파를 이제 이르는 이름이 되고 이게 결국에는 이제 해방 이후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 사실상 한독당은 결국 안창호와 김구의 당이었던 거예요.
안창호와 김구가 만든 당이었다. 그리고 그 임시정부도 한독당이 제대로 만들어지면 이 이당 치국이라 그래서 이 당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이 민족 일당 운동을 일종의 어떤 헌법에도 받아들이고 막 그러죠. 근데 1928년 12월에 레닌이 갑자기 죽어요. 아시죠? 이렇게 그렇죠? 뇌출혈 와가지고 그 젊었을 때 매독 이렇게 매독 걸린 것 때문에 그게 뇌출혈로 이어져 가지고 그 레닌이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렇게 못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몇 년을 그렇게 드러누워 있다가 죽잖아요. 그리고 나서 스탈린이 딱 등장하니까 스탈린 소련 정책을 싹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무슨 협력은 협력이냐, 통일전선 다 필요 없다. 무슨 민족주의, 민족은 자본가들하고 뭐 협력을 하냐, 필요 없다. 다 통일이다. 다 투쟁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걸 다 깨버립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자들이 대거 민족 유일당 운동에서 이제 이탈해버려요. 신간회에서도 다 이탈해버리고. 그러면서 좌우합작이 깨집니다. 결국 민족 유일당 운동은 소련의 정책에 따른 한때의 바람이었던 거죠. 그 바람이 기댄 것이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차라리 안창호가 임시정부 국무령을 맡아서 임정을 지켜나갔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랬다면 비밀리에 진행됐던 한인 애국당의 윤봉길 의거 이 유탄을 맞아서 안창호가 체포되는 이제 그런 불상사도 없었을 거라는 거죠. 어쨌든 이때 안창호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러면은 중국의 한인 모범촌이라도 만들자라고 하면서 독립운동 근거지를 만들려는 노력을 했고 이게 제가 얘기한 그 리버사이드 공화국의 그 원체험이었던 거죠. 그래서 한인들이 모여 살기만 하면 거기서 어떻게든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기반으로 다시 시작하면 된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건너올 때 10,000원 정도 그 당시 10,000원 거금이죠. 10,000원이란 거금을 흥사단으로부터 받아와가지고 이걸로 이상촌 그 지역을 찾아서 거기 땅을 사는 비용으로 쓰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프랑스 조계에서 인종요인들을 폭탄 제조하다가 이게 실수로 빵 하고 터지는 바람에 프랑스 경찰들이 다쳐가고 다리를 절단하는 사고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병원비 내줘야 되잖아. 보상금 줘야 되고. 근데 이게 프랑스 임정은 지금 돈도 없어갖고 월급도 못 주고 쫄쫄 굶고 있는 상황인데 무슨 돈이 있어갖고 이걸 해결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안창호가 그 돈이 있다는 걸 아니까 안창호한테 시작하고 비니까 저 어쩌겠어요. 내가 그럼 보증 테니까 일단 빌려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 10,000원을 결국에는 상해 임정한테 대출을 해주게 되고 못 갚을 거 뻔히 알면서 대출을 하게 되고 결국 못 갚고 그래서 사실 이 모범촌을 만들기 위한 자금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도 어쨌든 도사는 모범촌 건설을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 전국을 다니면서 주요 부지를 어디 좋은 데 없나 찾아다니고 그래서 결국 필리핀까지 가가지고 사진이 있죠. 이 책에 보면 필리핀까지 가서 원주민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5년이 지나서 1932년 드디어 일본이 상해 사변을 일으켜서 상해를 점령해 버리니까 이게 1차 중국 침략이죠. 조선은 이럴 기회를 해서 그럼 우리 한중 동맹군 만들자라고 일본에 대항하자라고 중국 측에 제안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노선을 김구가 이어가가지고 장개석과 김구가 밀착하게 되죠. 그리고 이 장개석이 임정의 노력을 인정해서 카이로 선언에 가서 조선 독립을 약속하게끔 거기에 이제 합의문에 박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독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결정적으로 여러 가지 독립운동 노선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기여를 한 건 바로 이거예요. 이 노선, 한중 그 동맹 노선인 거죠. 근데 이제 19장으로 넘으면 결국 체포, 순국으로 가게 되는데 드디어 도산의 인생의 마지막 장이 펼쳐집니다. 사실 이 상해 사변 자체가 한인 애국단 이봉창 의거에 그 천황 그 수레, 천황 황거에 폭탄을 투척한 사건. 그 유명한 이봉창 의거가 원인이 된 거죠. 이게 이제 그 세계가 가는데 못 맞춘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각계무샤를 던지는 바람에 제대로 못 맞췄고 그래서 천황이 하나도 안 다쳤죠. 그러니까 이게 상해 신문에서 이걸 뭐라고 보도했냐면 불행부중. 그러니까 이제 불행히도 못 맞췄다 이렇게 보도를 한 거야 상해 신문에서. 그러니까 이게 일본 여론에 보도가 되면서 아주 격분을 해가지고 일본 군부의 그 극단파가 일본 관동군이 그 상해를 그 불법 침략을 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상해를 불법 점령을 해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점령을 해버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중국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나라를 그 땅을 일부를 뺏겨버린 거지. 이렇게 되니까 상해를 점령했다는 거를 일본이 축하하는 세레모니를 연기 그게 홍커우 공원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 세레모니에 그 시라카와 대장이나 뭐 그런 일본 군부 주요 주도들이 왔고 거기에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그 물통 폭탄을 던지면서 뻥 하고 이렇게 적중을 시키면서 그 시라카와 대장을 직사하고 뭐 거기 주요 인사들 뭐 다리 부러지고 불구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대형 이제 테러를 성공시킨 겁니다. 그리고 김구는 이걸 노려서, 그러니까 이 이봉창과 윤봉길의 이 두 번에 걸친 테러가 사실은 역사를 바꾼 거예요. 그리고 다 죽어가던 임종을 살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김구의 기획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 김구 선생이 엄청난 기여를 한 거예요. 독립운동의 역사에서. 다른 노선들은 이런 게 없어요. 여러 가지 사실은 김원봉 선생 의열단 만들어서 여러 가지 짜잘한 이렇게 테러를 했지만 그거는 다 일본 국내 그 조선 국내에서의 테러였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그 국제적으로 큰 사건은 아니었어요. 국내에서는 큰 사건이었죠. 꽤 이슈가 됐지만 세계적인 사건은 바로 이 한인 애국단의 두 건의 테러입니다. 어쨌든 이런 비밀 의혹. 근데 이걸 완전히 비밀리에 이 김구 본인하고 이 유봉창, 윤봉길, 이봉창 이 사람들하고만 한 거기 때문에 임정 안에서도 이걸 아는 사람이 드물었고 그 안창호도 잘 몰랐던 거지. 그래서 그날 아침에 김구가 안창호한테 이거 오늘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한 오전 10시경에는 집에 계시지 마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쪽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창호가 그걸 보고 뭐지? 그러니까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고 나와서 이 이유필이라고 하는 상해 거류민 단장 이제 그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 이름 좀 알까 하고 만나러 갔다가 마침 이 뻥 하고 터지니까 이유필이 배운가 보다 하고 이걸 잡으러 왔던 프랑스 경찰한테 바로 체포가 된 거죠. 이게 이제 신용화 교수의 설명이고 그 또 다른 설명으로는 안창호가 이거 좀 약간 재밌는 얘기죠. 이유필의 아들이 수능을 가려는데 돈이 부족해가지고 뭐 일전인가 뭐 1원인가를 빌려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약속을 했는데 그날따라 아 그래 내가 약속한 거니까 지켜야지 하고 이유필을 아들 만나러 갔다가 여기 홍코이 공원 의거가 서진도 모르고 아들 만나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경찰이 찾아와가지고 너가 이유필이냐고 딱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안창호였던 거지. 그래서 잡혔다라는 설이 또 하나의 어떤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게 안창호가 그 어린 소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갔다가 체포됐다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인 거죠. 이게 이제 평소에 약속을 곧 죽어도 약속은 지켜라. 뭐 이렇게 얘기했던 안창호의 특성에 더 부합하는 스토리인 거죠. 어쨌든 김구는 안창호를 너무 걱정을 해가지고 여러 차례 사람을 보내고 쪽지를 보내고 해서 위험하니까 피하시라고 여러 번 시도를 했다는 거야. 그때 그럴 때마다 우연히 안창호랑 길이 엇갈리고 못 만나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안창호 선생이 이걸 받지를 못했고 그 워닝을 받지를 못했고 결국에는 이유필 집에서 체포가 되게 됐다라는 거죠. 어쨌든 안창호가 체포되고 나니까 김구가 너무 깜짝 걱정이 되니까 직접 성명을 발표해요. 그래서 이 사건의 배우는 바로 나다. 임시정부 그 국무령인 나고 다른 사람 괄호 열고 안창호죠. 다른 독립운동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성명까지 발표해서 본인이 배우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안창호 구명운동을 한 거고 그 각계각지의 독립운동가들이 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상해에서도 그렇고 뭐 안창호 구명운동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이때는 프랑스 경찰이 완전히 그 상해를 점령해버린 그 일본군한테 이렇게 쫄아가지고 결국 안창호 그 일본군의 무력에 굴복해서 안창호의 신병을 일본 경찰에 넘기고 마죠. 말죠. 이건 이제 프랑스 헌법도 위반한 거예요. 프랑스 헌법은 이런 임시정부 망명객을 보호하게 돼 있는데 당시 프랑스 경찰이 그냥 일본 군의 어떤 압력에 굴해갖고 그냥 넘겨버린 거죠. 이거 만국공법이라는 건 불려 대포 일성야. 그러니까 대포 한 발 못하다라고 하는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을 보여준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 어쨌든 이때 이후에도 임시정부는 안창호가 잡히고 나서 상해가 일본판이 돼버리니까 더 이상 상해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도망을 가서 중경으로 가기까지 결국 장개석을 쫓아가는 거죠. 장개석이 그 일본과 싸우면서 계속 이렇게 근거지로 옮기면 상해 임시정부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장개석을 따라다니면서 이른바 김구판 대장정. 중국을 완전히 한 바퀴 도는 그런 이제 중국판 대장정. 여기 장개석 쫓아다니는 그런 역사를 한 20년간 이때 이후에 쭉 이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이때 체포당한 도사는 1932년 조선에 돌아왔고 당시에는 일제도 여론을 의식해서 처음에는 도산이 워낙 고문이니까 고문하진 않았어요. 고문하진 않고 당시 친일파로 변절했던 윤치호, 자기 선배죠. 도산의 선배였던 윤치호를 데리고 와서 도산과 면회를 시켜줍니다. 그 도산은 이제 독립협회 시절에 윤치호를 봤다가 너무 오랜만에 본 거잖아. 그러니까 막 반가워했는데 봤더니 윤치호가 완전히 늙어가지고 그 젊고 똑똑했던 윤치호가 완전히 퇴화한 거야. 그리고 완전 좌절에 빠져 있는 거야. 일본은 저렇게 대단한 나라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뭐냐? 이거 조선은 답이 없다. 우리 조선 이게 그 엽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아유 조선은 어쩔 수 없고 우리는 그냥 일본 식민이 돼가지고 그냥 자치나 얻는 게 우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야. 뭐 이러면서 민족이나 보존해야 돼. 뭐 이런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도산이 결국 마지막까지 얘기했던 게 낭망하지 마. 그러니까 낭망하니까 윤치호처럼 되더라 이거지. 그 똑똑한 사람도 결국 친일파 돼가지고 저러고 살더라 이거지. 도서는 끝까지 낭망하지 말아라고 하는 메시지를 죽을 때까지 계속 일관되게 내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서대면 형무소에서 4년형을 받고 복무를 하다가 처음에는 서대문에 있다가 대전으로 이간 거죠. 그 대전으로 와서 먼저 잡혔던 여우형도 만나고 다시 독립운동가다가 재활을 합니다. 처음에는 도서는 이게 출국하면 4년이니까 뭐 까짓 거 버티지 뭐.
추록하면 다시 독립운동가 생각으로 운동도 하고 건강관리도 하고 책도 많이 읽고 막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또 1년이 가명돼가지고 뭐 보나마나 무슨 좀 일본 천황 뭐 아들이니 뭐 아들 낳니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년씩 가명이 돼서 3년 만에 추록을 해요. 그 1935년 2월에 나옵니다. 이때 여운형이 뭐 아마 조선중앙일보사 사장하면서 와서 직접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사진도 있고 막 그렇죠. 가출록할 때.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사진도 찍고 뭐 그랬어요. 그 이때 잠깐 자유가 주어지는데 가출옥 기간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으면 도산이 또 이렇게 여운형처럼 독립운동의 민족의 중심이 될 테니까 그렇게 못하고 평양에만 이렇게 1년 정도 그 살게 그 주거지를 제안을 하죠. 그러다가 1936년이 되면 가출옥 기간도 끝나니까 이때부터 충청도도 갔다가 전라도도 갔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조국을 둘러봅니다. 이것도 도산에게는 어쨌든 마지막으로 좋은 시기였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서울에서 강연 요청이 와서 강연을 뭐 축사를 했더니만 일제가 이렇게 그때는 일본 순사들이 와서 다 검열을 하잖아요. 듣다가 이제 조선이 막 이렇게 그런 그 급진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연사 주의 이러면서 이렇게 무슨 해가 소리쳐가 중단 해가지고 도산의 축사를 중단시키기도 하고 뭐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마지막 운명의 1937년이 되면 일제는 이제 1939년에 중일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일본 군부가 완전 폭주해가지고 전쟁으로 막 이렇게 나가는 시기거든. 그러니까 이제 중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먼저 조선 내부를 단속해야 됐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말도 안 되게 그 이광수가 만들었던 수양동호회라는 거 진짜 온건한 단체였는데 이거를 기획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이 수양동호회 멤버들이 일제 검거를 하면서 그 수양동호회 배우가 왜냐면 춘원 이광수가 만든 거니까 그 배우에는 안창호가 있다. 라고 해가지고 조작 사건을 일으켜서 멀쩡하게 그 평양에 조용히 은거하고 있던 안창호를 수양동호회 대부라고 해서 잡아들입니다. 이게 2차 체포고 이때는 거의 도산을 죽일 생각으로 아주 가혹한 고문을 합니다. 저 나이가 이미 60이 다 된 노인이었는데 59세, 60세잖아요. 근데 이런 노인을 막뭐 쥐어짜고 고민하고 때리고 막 이러니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죽이려고 사실상 타살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무자비한 고문을 자행을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1937년 12월이 되면 거의 그 목숨이 깔딱깔딱 한 거예요. 죽기 직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감옥에서 죽으면 골치 아프잖아. 그럼 조선 민중들이 막 이렇게 일어날 테니까 죽기 직전 돼서야 병보석을 신청해요. 병보석으로 해서 돈은 아마 윤치호가 내줬다는 뭐 그래요. 그래서 결국 나오고 도산에 풀어주고 그리고 경성제국대학 의학부로 들어갑니다. 의학부 부속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조선인 의사들이 너도나도 나서갖고 나름대로 그 경성제국대학 의학부면 조선 최고의 명의들인 거잖아요. 너도 나 이 도산 선생 살려야 된다고. 너도나도 각 이렇게 분야의 의사들이 다 달려들어서 어떻게든 살리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 도산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왜냐면 좀만 지나가면 해방될 것 같은데 이렇게 죽으면 너무 억울하잖아. 도산도 살아보려고 또름대로 막 이렇게 분투를 합니다. 그 병원에 누워가지고. 그래서 무려 죽기 직전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장장 80여일을, 80여일은 거의 한 3달이에요. 그 병상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막 노력을 한 거야. 뭐 먹어보기도 하고 뭐 어쨌든 그 치료도 열심히 받고 막 그랬겠죠. 그랬는데 일제 고문이 너무 가혹했기 때문에 결국 그 고문 후유증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80여일 만에 병상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순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의 기록을 보면 크게 3가지의 메시지를 내신 게 있어요. 먼저 이때 신민의 출신이었던 선우훈이라는 사람이 문병을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는 좀 정신이 돌아왔을 때나 대담이 좀 가능했어요. 그래서 일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거 일제가 중일전쟁 일으키는 거 보니까 중일전쟁 일으킨 소식까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제가 지금 감당 못할 전쟁을 일으켰으니 결국 이 전쟁이 끝날 때 일본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내하고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도사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아주 또렷하게 그 외교적 상황을 국제 정치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일본이 저 군부가 폭주해갖고 이 중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 지금 중국을 다 먹겠다고 지금 전쟁을 벌인 거거든요. 이거 도저히 일본이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을 벌였다. 정확하게 본 거고, 결국 그 전쟁의 와중에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키고, 중국과 싸우면서 미국한테까지 확장, 이거 미친놈들인 거죠, 세상에. 중국 하나 먹기도 힘든데, 그 바다 강대국이 미국하고 전쟁을 벌였으니. 그러니까 도사는 그 일본의 그 내부 구조를 볼 때 분명히 그렇게 폭주할 거라고 보고, 이 전쟁이 끝에 반드시 일본을 패망할 거고, 그러면 조선은 독립된다. 라고 미래를 딱 정확하게 예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그리고 낭망하지 마라. 조선의 독립이 머지않았다. 라고 딱 이렇게 메시지를 선우원한테 준 거고. 그리고 또 임종 직전에는 이제 환창을 보고 목인이라는 게 이제 메이지 천황의 일본식 이름이에요. 일본 이름이에요. 그래서 네가 큰 죄를 지었구나라면서 일본 천황을 꾸짖는 그런 탄식을 잠꼬대로 하셨다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조선 김치가 먹고 싶다라고 이제 마지 김대중 대통령은 돌아가시기 전에 회가 먹고 싶다라고 하셨다는데 몽양도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조선 김치를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갖고 지인이 김치를 막 싸갖고 온 거야.
근데 이제 죽기 직전이니까 뭐가 안 먹어지잖아요. 원래 우리 임종 직전에는 뭐가 목에 안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좀 그래도 드셔보시라고 이제 입에 억지로 넣어줬다는 거야, 한 숟갈을. 그러니까 입에 이렇게 머금고 있다가 어떻게든 넘기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 뚝 하고 겨우 한 숟갈 받아 넘기고 아, 이거 한 숟갈만 더 드시라고 했더니 아, 예, 못 먹겠다고 이렇게 거절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마지막으로 어렵게 한 말이 낙심하오, 낙심마오.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라. 마지막 유언도 낙심마오, 일단은 낙심하지 마라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는 결국 절대로 일제에 굴복하지 말고 곧 광복이 올 테니 광복의 그날까지 인내하며 분투하라 라는 뜻이었다고 신용화 교수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도사는 서거하시게 되고 유해는 망우리 공동묘지에 묻히게 됩니다. 그 장례식도 일제가 금지해갖고, 이거 장례식 하면 뭐, 3.15 때처럼 큰 사건이 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장례식에도 친형이었던 안치호, 그 다음에 누이였던 안신호,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유가족 몇 명만, 6명만 겨우 참여를 했다는 거야. 세상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돌아가셨는데 6명만 참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너무 일제에 의해서 가혹한 시대에 이렇게 탄압을 받고 돌아가요. 신문에도 한 자도 안 나고. 다만 해외에는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해외에서는 추모식이 성대하게 여기저기서 많이 열렸다고 해요. 어쨌든 그래서 마지막으로 총평을 해보자면 결과적으로 가장 유효한 독립운동 노선이 뭐였느냐라고 돌이켜보면 결국 상해 임시정부의 김구 노선이었어요. 그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한인 애국단이라고 하는 의열투쟁을 통해서 중국의 신뢰를 얻고 그래서 장개석 정권과 밀착해서 외교 행보를 한 거. 이거는 결국 무장투쟁론과 외교론이 결합된 노선이에요. 이거 어느 하나를 안 한 게 아니야. 둘 다 한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승만은 외교 노선만 주장하다가 결국 미국에서 대미 로비를 한 거잖아요. 근데 결국 뭐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이승만의 대미 외교라는 건 시끄럽기만 했지. 마치 오늘날의 극우 유튜버처럼 그러니까 전환길 같은 거예요. 시끄럽기만 했지만 실제로 미국의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김구의 이봉창, 윤봉길 일거가 장개석을 감동시켜서 신뢰를 쌓았고 그 20년 가까이 친장개석 노선을 쭉 이어가면서 이 장개석이 카이로 회담에 삼거두로 들어갔고 이 사람이 카이로 회담에서 조선은 노예 상태이므로 독립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문구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김구 노선이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독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이 선물을 준 게 아니고 그 김영석 독립군장관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 논란 미군이 선물한 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 장개석이 선물한 거야. 중국이. 근데 그 장개석은 왜 선물했냐? 한인 애국단의 의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의 해방은 명백하게 독립운동에 의해서 얻어낸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장투쟁 노선과 외교론이 결합돼 가지고 성공한 노선 독립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미국이 거저준 게 아닌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의열투쟁이라든가 독립전쟁이라든가 외교론이라든가 실력양성 이런 게 다 사실은 밑바탕이 된 거죠. 그런 것들이 다 명분이 쌓여서 결국에는 상해 임시정부로 모인 거고 그 상해 임시정부가 성공해서 결국에는 독립이 됐다라고 보는 게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앞뒤 맥락을 보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가 아쉬운 거는 이 도산이 그때 3대 국무령으로 선출됐을 때 이거를 고사하지 말고 그냥 국무령 취임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도산이 중심이 돼서 임시정부를 계속 끌고 갔으면 임시정부의 위기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였기 때문에 차라리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 아니라 안창호였으면 만약 초대가 아니라 결국에는 4대 뭐 국무령이었더라도 임시정부 안에 분란이나 어떤 대통령 탄핵 소동 이런 건 없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임시정부 국무령으로서 내무총장 장관이 김구와 같이 협력해가지고 이승만과 그러니까 안창호와 김구가 협력해서 한인 애국단 의거도 그대로 하고 왜냐면 김구가 그 개인적으로 자체한 거니까 그러면서 홍콩 공원을 통해서 그 성공시켰으면 그 여파로 안창호가 잡혀가는 일도 없었겠죠. 왜냐면 국무령이었으면 김구가 초소한 상의를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그렇게 어이없게 잡혀가는 일도 없었을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임시정부의 어떤 빛나는 독립운동을 27년이나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친중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해방정국으로 들어와서 미군정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거든요. 근데 나는 만약에 이게 사실 김구의 한계예요. 이게 뚝심으로 버티는 혁명가였기 때문에 그 버티는 능력은 있었지만 해방 공간은 진짜 복잡한 정치의 공간이잖아요. 그걸 대응할 만한 정치력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김구에게는 그런 툭심은 있었지만 정치력은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만약에 안창호가 임시정부 주석으로 김구와 함께 귀국을 했다면 복잡다단한 해방정국 속에서 좌우파를 아우르고 또 왜냐면 미국 출신이니까 미군정과의 관계도 김구보다 훨씬 합리적으로 풀어. 김구는 미군정하고 계속 부딪혔거든요. 그리고 미군정을 상대로 막 쿠데타 일으키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야. 미군정이 김구를 어떻게 포섭해 보려고 해도 김구랑은 말이 안 통하는 거야. 너무 꽉 막힌 사람이라. 그러니까 미군은 되게 답답해 했거든요. 김구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안창호였으면
훨씬 더 합리적으로 미군정과의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좌우합작 또 안창호를 중심으로 했으면 영훈 형 같은 사람도 자연스럽게 형님 하면서 협조하고 그랬겠죠. 그리고 안창호는 김일성도 한 수 접어주는. 김일성은 그 강연 때 안창호한테 조선 대통령 되실 분 아니냐, 해방되면 안창호 선수 대통령 되실 분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런 인물이었던 만큼 남북 관계도 아무래도 이승만과 김일성보다는 뭔가 다르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됐다고 하더라도 한국 전쟁과 같은 비극을 일으킬 만한 그런 명분은 주지 않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그 일본의 타임슬립 역사물처럼 만약에 안창호가 죽지 않고 안창호가 체포를 그때 피하는 사는 그런 방향의 퓨전 역사극을 만들어 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요즘 같은 상황에서 그런 생각 들고 그러니까 제가 이 수업을 통해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세 가지 광화문에 안창호 동상 세우자 그리고 화폐에 안창호 넣자 화폐 또한 그리고 대하 드라마 만들자 안창호를 주인공으로 하는 독립운동 대하 드라마 만들자 이 세 가지를 꼭 해서 안창호를 기리는 운동에 우리 수강생 여러분 다 같이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이 나서자라고 하는 게 이 수업의 결론으로 제가 제시하는 거고 어쨌든 그래서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그다음에 10월 14일 우리 마지막 4강 때는 이 청담동에 있는 그 유명한 도산공원 거기 가서 우리 도산 안창호 묘역이 거기 있잖아요. 동상도 있고 거기 가서 참배도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식사도 하고 책거리도 하는 그런 뒤풀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늦은 시간까지 강의 들으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